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예,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총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인 공사에서 건설공사 계획 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유해 위험 요인과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공사 설계 단계에서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설공사 시공 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계획 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의 내용, 공사 규모 등 공사의 개요를 적어야 되고, 그리고 공사 현장의 제반 정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설공사의 설치 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 기구 등의 안전 조치 및 위험성 감소 방안, 네 번째로는 산재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는 첫째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 금액 산출서, 둘째,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 및 시공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 위험 요인 감소 방안, 그리고 셋째,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출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 감소 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계획, 둘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셋째, 건설공사용 기계기구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 계획, 넷째, 산재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와 지도 결과 및 조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핵심 전략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제 확립으로 23년 5월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서는 일단 쉽게 정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이해가 좀 어려웠으나 위험 요인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방법이 간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빈도 강도를 계량적으로 한천하지 않고 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그리고 핵심 요인 기술법 등으로 간편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가 시기입니다. 평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해서 정기 평가 부담을 낮춰서 최초 평가는 사업장 성립일 1개월 내에 착수하고 정기 평가는 위험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수준으로 낮추고 유해 위험 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 평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위험을 잘 아는 근로자가 사전 준비하고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참여할 수 없었지만 전 과정의 참여로 협업이 강화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대상과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첫째, 근로자에게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 요인입니다. 명백히 경미한 유해 위험 요인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던 아차사고 확인 시에 포함시킵니다. 세 번째, 중대 재해 발생 시에 원인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지체 없이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는 최초 평가, 그리고 정기 평가, 수시 평가, 상시 평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초 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부터 1개월까지 명확히 규정해서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수시 평가는 사업장의 건설물 설치 이전 변경 해체 시,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신규 도입 변경 시, 건설물 기계기구 등 정비 보수 시, 작업방법 절차 신규 도입 변경 시, 중대 산업사고 산업재해 발생 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결과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평가 시에는 기계기구 기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 근로자 교체 등에 수반하는 지식 경험 변화, 안전보건 관련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된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상시 위험성 평가는 매월 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월 단위로 실시한 위험성 평가 등을 논의, 공유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합니다. 세 번째는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준수 및 주의사항을 공유하고 주지합니다. 매월, 매주, 매일 단위로 상시 위험성 평가를 운영한 경우에는 수시 평가와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와 TBM을 통해 상시적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지도자로서 기술 지도 시에도 위험성 평가 중심의 기술 지도가 되도록 추가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사업 실시 총괄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를 총괄 관리하게 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 지도, 조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기계기구 설비 위험성 평가 시 전문 지식 갖춘 사람이 참여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정,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 체크리스트법을 통한 OX로 간단히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으로 상중하, 고중조 간략히 구분하고, OPS, 원포인트 시트, 핵심 요인 기술법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첫 번째 사전 준비, 두 번째 위해 요인 파악, 위해 위험 요인 파악, 세 번째 위험성 결정, 네 번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다섯 번째 위험성 평가 결과의 공유,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과 결과에 대한 기록 보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1억 미만의 공사는 사전 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42조 규정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 목적을 두고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31m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 설비 및 단열공사, 그리고 굴착공사 10m 이상, 교량 지간거리가 50m 이상인 경우, 그리고 터널공사, 댐 2천만 톤 이상인 경우입니다. 착공일 전까지 공단에 두부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시공 능력 상위 200이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 직전 3년간 재해율 평균 이하 건설업체, 그리고 안전 전담 조직을 갖춘 업체,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70점 이상인 업체, 그리고 해당 연도 8월 1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 사망 재해가 없는 건설업체인 경우에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로 지정합니다. 사업주는 자체 확인 결과서를 사업청에 갖추어야 합니다. 유해인 방지서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개요서,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관리비의 사용계획서, 그리고 안전관리 조직, 그리고 재해 시 연락 및 대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서 공사의 목적물 및 시공 안전의 확보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인허가청에 착공 전 15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종 2종 시설물, 골착공사 10m 이상, 그리고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 10층 이상의 리모델링 해체공사,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 대규모 가설 구조물 공사 등이 있습니다. 건설공사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업의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은 총 금액 2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은 일반공사 갑의 경우 5억 미만일 경우에 2.93, 5억에서 50억 미만일 경우에 1.86 더하기 534만 9천원,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1.97%입니다. 대상액은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이고 지급 자재비 포함입니다.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은 첫째,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임금이고, 두 번째, 안전시설물에 대한 비용, 세 번째, 안전보건 진단비 등, 네 번째, 보호구, 다섯 번째, 안전보건 진단 등, 여섯 번째, 안전보건 교육비, 여섯 번째, 근로자의 건강 장애 예방비, 일곱 번째, 위험성 평가 항목에 따른 소요비용, 여덟 번째,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비용, 아홉 번째, 본사 사용비입니다. 이렇게 총 9가지로 구성됩니다. 최근 고시 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CPR 교육이라든지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비, 그리고 스마트 안전장비 등의 사용 한도를 20%에서 40%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정의와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시기, 중대사고 보고 시 내용을 설명하시오. 예,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정의와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시기, 중대사고 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란 사망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시기와 보고 내용은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할 내용은 첫째, 발생 계획 및 피해 상황, 둘째, 조치 및 전망, 셋째, 기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 가설 구조물의 설계 변경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 가설 구조물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설계 변경 요청 사항에 보면 건설공사 도급이는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설계 변경 대상이 되는 가설 구조물은 비계 높이 31m 이상,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거푸집 동발이 5m 이상, 터널 지보공, 그리고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그리고 동력을 이용한 가설 구조물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 요청 시에는 설계 변경 대상이 되는 도면과 설계의 문제점, 변경 이유서, 세 번째 전문가 의견서와 자격증 4본, 그 밖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관계 전문가는 건축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가설 구조물은 비계 높이 31m 이상,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거푸집 동발이 5m 이상, 터널 지보공과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한 가설 구조물, 높이 10m 이상의 외부 작업을 위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일체형 거푸집, 그리고 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설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예, 가설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설 구조물은 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임시 시설물로 설치 후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 시 안전을 위해 다양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설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연직 하중, 수평 하중, 풍하중, 특수 하중, 기타 하중이 있습니다. 연직 하중에는 고정 하중, 작업 하중, 충격 하중, 적설 하중이 있습니다. 가설물들의 중량이라든지 자재 적재의 중량을 고정 하중이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나 기계기구, 자재 이동 설치 때 발생하는 하중을 작업 하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그리고 설치 시 타격 등의 하중을 충격 하중이라고 볼 수 있고, 지역별 적설량에 대한 하중을 감안하는 것을 적설 하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평 하중입니다. 시공 시 작업 수평으로 진동 충격, 그리고 시공 오차 등으로 기인한 하중이 이제 수평 하중이고, 통상적으로 고정 하중의 2% 이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역별 풍압에 의한 수직 수평 부력 하중인 풍하중, 그리고 편심 하중이라든지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 하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하중 등의 기타 하중이 있으며, 또한 치갑도 가설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추락 방어망 설치 기준과 낙하물 방지망을 대체할 수 있는 추락 방지망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추락 방지망 설치 기준과 낙하물 방지망 대체할 수 있는 추락 방지망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추락 방어망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추락 방어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에서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추락 방어망은 수평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망의 처짐은 짧은 변의 길이 1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추락 방어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 기준에 적합한 추락 방어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 방어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물 해체 작업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건축물의 해체 작업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해체 공사 시 붕괴, 도계, 낙하, 추락, 감전,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소음 분진, 진동 등 건설 공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전에 사전조사와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해체공사 사전조사 사항은 구조물 조사와 부지 상황 조사가 있습니다. 구조물 조사는 구조물의 특성, 배근의 상태, 노후의 정도, 증개축에 대한 현황, 그리고 전도의 우려, 진동, 소음 예상치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지 상황 조사로서는 부지 내 공지, 해체 기계의 거치, 해체물의 처리 장소, 접속도로의 현황, 인근 건물, 거주자의 현황, 소음, 진동 영향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 계획 시 준수사항으로서는 표준안전지침 14조 15조에 의거해서 첫째, 작업구역 내 출입을 금지하고 둘째, 악천 후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셋째, 기계기구 인양 시 그물망, 그물포대를 사용을 하고 네 번째, 전도 해체 시 파편, 비산 등 예측 작업 반경 설정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전도 작업 전에 작업자 대피 확인 후 전도시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해체 건물 외곽 방호 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파쇄공법 특성에 따라 방진벽, 비산 차단벽, 분진 억제 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작업자 상호 간의 신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적정 위치에 대피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는 해체공사 시의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을 계획해야 되고, 둘째, 방어설비, 살수설비, 가설설비 등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계획해야 되고, 셋째,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넷째, 해체물의 처분 계획, 다섯 번째, 해체용 기계기구 작업 계획서를 적어야 하며, 여섯 번째, 해체용 화학류 사용 계획서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하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밀폐 작업 공간에 대해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밀폐 공간 작업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폐 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부족, 유해가스, 인화성 물질로 중독, 질식, 화재, 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밀폐 공간의 종류는 터널, 수직갱, 맨홀, 비트, 관 내부, 밀폐된 지하실, 정화조, 집수정 등이 해당되고, 측정 시에는 산소가 18% 미만 23.5% 이상인 장소, 이산화탄소가 1.5% 이상인 장소, 일산탄소가 30ppm 이상인 장소, 황화수소가 10ppm 이상인 장소입니다. 밀폐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위험에 대해 관리하여야 합니다. 첫째, 밀폐 공간의 위치와 관리 방안. 둘째, 질식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 파악과 관리 방안. 셋째, 사전 확인 내용과 절차. 넷째, 안전보건 교육의 훈련. 다섯째, 건강장애 예방 계획 수립입니다. 이 중에서 사전 확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작업 일시, 기간, 장소, 작업 정보에 대한 내용을 게시해야 하고, 둘째,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에 대해서 게시를 해야 합니다. 셋째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넷째, 작업 중에 불활성 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작업 시 보호구 종류를 확인하고 착용을 해야 되며, 여섯 번째로는 비상 연락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작업장 입구에 게시를 하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화재 감시자의 업무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건설 현장에서 화재 감시자의 업무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감시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화재 감시자를 해당 장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화재 감시자의 업무는 첫째, 가연성 물질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둘째, 가스 검지, 경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셋째, 화재 발생 시 근로자를 대피 유도하고, 넷째, 화재 감시 및 예방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필요 장비로서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되는 장소는 첫째, 작업 반경 11m 이내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둘째, 작업 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셋째,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면에 인접해 열 전도나 열 복사로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상입니다. 포장 공사 중 아스팔트 피니셔의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예, 포장 공사 중 아스팔트 피니셔의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콘 포장 공사는 아스팔트 피니셔, 타이어 롤러, 아스콘 운반 덤프트럭, 신호수, 근로자 등 많은 장비와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포설 및 다짐 등 다양한 공정의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충돌 협착의 재해가 주로 일어납니다. 주요하게 아스팔트 포설 작업 시 주의사항과 포설 후 롤러 전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스팔트 포설 작업 시의 주의사항은 첫째, 유도자는 덤프트럭의 운전자와 같은 방향에서 피니셔 호퍼 부근 혹은 그 전방 5에서 10m 사이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유도 신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피니셔 운전자와 유도자는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혼합재를 피니셔의 호퍼에 공급하는 현장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셋째, 유도자는 덤프트럭의 운전자로부터 잘 보이는 장소에서 신호를 해야 합니다. 넷째, 신호는 호각과 수신호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포설 후 롤러 전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롤러와 피니셔의 근접거리는 최소 1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둘째, 신호는 호각과 신호수를 병행하여야 됩니다. 셋째, 롤러 운전자는 마무리 작업 시 근접 작업 근로자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넷째, 동절기 한행 포장 작업 시 산수되는 물이 고열의 수증기가 발생할 경우에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업의 자율안전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건설업의 자율안전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안전 컨설팅의 참여 대상은 24년 1월부터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삭제돼서 건축 토목 공사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120억 이상의 현장입니다. 전년 사망사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업재해 활동 실적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와 전년 산업재해 발생률, 사고 사망 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입니다. 다만 대형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외합니다. 절차로서는 시공사와 컨설팅 기관이 공동 신청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승인합니다. 심사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그리고 위험성 평가와 컨설팅 계획, 노사협의체 운영 계획, 시스템 동발이 비계 사용 여부, 근로자 교육 계획, 재해 발생 시 대처 계획, 취약 시기별 컨설팅 계획입니다. 컨설팅은 매월 1회 실시합니다.
안전 분야의 컨설팅 수행 시 주요 컨설팅 내용은 비계, 거푸집, 병발이, 흙막이 등 가시설 구조 및 기술 검토 등 구조적 안정성에 대해서 중점 기술 지도 및 컨설팅 해야 합니다. 자연안전 컨설팅 시 혜택으로는 건설 현장 취약 시기 감독 등 정기 감독이 유예됩니다. 해빙기, 동절기, 장마철 3대 취약 시기 감독을 외부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취약 시기 감독 종료일까지 전문가 점검표 및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폭염 시 안전관리 대책 및 온열 질환 종류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폭염 시 안전관리 대책 및 온열 질환 종류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씨 이상일 때인 경우를 말합니다. 발병이 되면 최고 온도가 아닌 습도가 반영된 체감온도가 기준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시간당 10분 휴식하고 폭염경보는 시간당 15분 휴식을 해야 하며 35도씨 이상인 경우에 14시에서 17시 5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폭염이 직접 노출되는 5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온열질환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질환으로는 체온 조절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해서 40도가 넘는 체온이거나 중추신경이 기능장애를 일으켜서 의식장애나 혼수상태가 발생하는 일사병이 있고, 체온이 정상이나 열로 인해 땀이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열탈진, 소위 말해서 일사병이 있습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려서 과도하게 수분과 염분이 손실돼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열경련이 있고, 체온이 높아지면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심부의 혈액량이 감소하여 뇌로 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해서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열실신이라고 하고, 손발, 발목 등이 붓는 열부종, 그리고 다발성 발진, 열발진이 있습니다. 응급조치로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섭취합니다. 시원한 물로 샤워하기 등을 하며 증상이 1시간 이상이거나 회복되지 않거나 의식이 흐려질 경우에는 즉시 119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